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월요일 아침 항상 힘듭니다. 네, 월요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첫 주 시작이니까요. 힘내십시오. 주말에는 제가 몰아서 영화도 보기도 하고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거꾸로 주말에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월요병이라고요. 어쩔 수 없는 모두가 겪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북 제재 예외가 돼서 이제 물꼬가 트인 거죠. 예.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간만에 정말 반가운 대북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기차 연결을 위한 조사, 공동의 조사. 그러니까 지금 기차 타고 북한 지역의 모든 그 철도가 다니는 길을 남쪽, 북쪽 철도 기차 전문가들이 같이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네, 경의선과 동해선 두 개를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게 정말 연결이 되면 말씀처럼 유라시아를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배낭여행 해봤어요, 혹시? 네, 뭐 그런데 그런 유럽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아시아 지역을 주로 돌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배낭여행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밤기차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밤마다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도시 한 나라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안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기차 패스가 있었고 기차 패스는 한 번에 지불하고 계속 무한대로 타는 거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기차를 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프랑스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엔 독일이고 그 다음날 아침엔 이태리고 그 다음날 아침은 동구권 어딘가에 그렇게 지그재그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다가 이게 땅이 쭉까지 연결돼 있다는 걸 그때 인식을 처음 한 거죠. 인식을. 예.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상 한반도는 섬에 가깝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지 그렇죠. 않죠. 예. 예. 북한하고의 연결이 끊어지다 보니까 인식에서도 끊어져 있었는데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이죠. 예. 자, 지금 어쨌든 북한의 철도 전 구간을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거고 이게 소위 최근에 등장한 한미 워킹 그룹. 예. 예,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킹 그룹. 이거는 이제 우리와 미국하고 하는 것이고. 네, 실무적인 협상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고 아직은 물론 철도 연결까지만입니다.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예. 조사까지만 이게 예외고 이제 실제 철도 연결을 하려면 또 뭔가 과정을 거치겠죠. 네, 그때 그렇죠. 또 이게 나올 텐데. 자, 일단 물꼬는 그렇게 트였어요. 이제 이 조사를 위한 물자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않겠다. 네, 장비와 유류에 대해서 북한 반입을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까지는 이 부분도 대북 제재에 걸려 있었는데요. 예외 적용이 결정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착공식까지만 연내하면 저는 그 착공식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할 수 있겠다 싶고 만약에 서울 답방이 연내 이루어지면 내년 초에는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교황의 북한 방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내년 일정은 생각해 보면 이제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있거든요. 미국 대선이.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그때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아마도 큰 일정들이 정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2020년 2월 달에 시작해서 6월까지 대략 그 프라이머리 코커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의원을 뽑죠. 그리고 나서 지역마다 미국 전역을 돕니다. 그러니까 한 4, 5개월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미국 대선은. 그러니까 2020년은 완전 미국 대선판인데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7, 8월에 후보를 각각 민주당, 공화당 확정하고 그리고 11월에 선거를 통상하는데 이렇게 2020년 전체가 다 대선 일정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중요한 때를 따져보면 2020년 2월 그리고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8월 그리고 선거 직전인 10월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산해서 중요한 일정들, 최후의 일정들이 그때 정해지지 않겠나. 네,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북미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오곤 있습니다. 우리도 2020년 4월이 20대 총선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국회를 통해 촉진될 수도 있고, 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2020년이 아마 1950년 이후로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철도 연결한다는 조사 관련 제재 해제 소식을 듣고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블랙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를 소위 정신 이상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줬다라고요. JTBC와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해 놓은 건데요. 그러나 김 판사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은 이처럼 판사 블랙리스트를 최소한 4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는 판사를 비판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을 정신 이상자로 분류해서 그다음에 임용해서 탈락시킨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이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재임용 시기가 2019년이다라고 하면서 이 문건을 만든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런 내용까지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통상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요. 이 내용을 2015년에 벌써부터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황당하네요. 황당한데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판사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완벽합니까? 당연히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안 받아서 임용 퇴출 이거 가능해요. 치료를 받았는데 퇴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신과에 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부정적 이미지를 줘서 근데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혹은 글을 썼다라는 이건 거짓말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퇴출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건 문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자, 그런 보고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관리 시스템, 인권법 연구에 관련된 부정평가 문건도 있고요. 정계인사법관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쭉 하면 거의 30명 가까이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판사들은 알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네,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체크돼서 퇴출될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의심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특히 내용들을 보면요. 재산과 가족관계, 평판 등이 쓰여있는 개인 인사 파일도 있다라고 하는데 임종원 전 차장은 이런 것들을 빌미로 각급 법원장에게 전화해서 문제 판사들에게 요직 주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 이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블랙리스트 없다. 네, 아예 문건에 블랙리스트라는 명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때도 그런 의심을 사는 문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한참 나왔는데 지금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 누구까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명백히 그런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주 토요일 KT 서울 아현지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일로 통신 케이블이 타서 서울 서북부 지역은 주말 내내 통신 대란을 겪었는데요.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일주일이 더 든다라고 합니다. 불이 왜 났을까요? 사실 이런 통신 시설은 보안이 상당한 편인데 아직 화재 원인은 우리무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사고가 그렇긴 합니다만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우선.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과 함께 감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쓰시는 분들 보상한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4년 경찰청이 역술인의 국정 전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세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정말 벌써 웃음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뉴스 정말 웃깁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경찰청이 2014년 9월 1일에 작성한 국정 전망 보고라는 문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2014년 가보년은 청마의 해로 큰 나무에 불이 붙는 격이어서 구군이 매우 좋거나 나쁠 수 있는 극단적인 운세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특히 음력 3월에는 백호살, 그러니까 불의의 재난까지 들어서 물과 불로 인한 사고가 잦았다.
대지의 기운을 타고난 VIP,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좋은 사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10월 이후에는 구군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쓰였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국정 전망을 할 필요도 없지만 국정 전망을 하더라도 경찰 관점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역술인들, 유명하다는 역술인들한테 쭉 듣고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 심지어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를 구군 105살에 들었던 탓으로 돌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고 이런 문건들을 진지하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봤다는 사실 자체가 기무사도 이걸 입수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경찰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했다는 사실들 때문에 기무사가 또 이것들을 몰래 빼돌려서 봤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 역술인들의 국정 전망을 모아서 보고했을 리가 있습니까? 이걸 했다가는 무슨 소리 들으려고 경찰이요. 이건 시킨 거예요. 하라고. 누가 시켰겠어요? 이거는 최순실 혹은 대통령 시킨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뜬금없이 왜 그 내용의 형식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역술인들이 하는 용어들을 그대로 써가지고 109살까지 들었다. 109살이 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10월 이후에는 대통령의 좋은 사주 때문에 구군이 나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경찰 보고서예요? 이건 시킨 겁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VIP께서 작년부터 삼재에 드신 만큼 위해 건강 및 측근 비리 등에 더욱 유의할 것으로 당부한다. 삼재에 드신 만큼. 네, 정말 국정 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진지하게 본 거 아닙니까? 경찰이 작성해가지고. 이건 저는 최순실 혹은 대통령 라인에서 본인들이 보려고 직접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근거해서 나라를 운영했다는 거고요. 그게 드러난 거죠. 이거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시에 풍문으로 들었다면 절대 인정하지 않을 이야기들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실제로 문건이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 경찰로부터 역술 보고를 받고 있다. 이게 나왔다면 무슨 유언비어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 당시도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숨만 나오는 다음 뉴스는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분식 회계 결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가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상세하게 해설 기사를 썼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의혹이 옮겨가고 있어서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가장 큰 위기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건 좀만 거슬러서 짚어보면 사실은 이 한겨레 지적이 딱 맞는 건데 61억을 6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설명에는 항상 아빠가 등장합니다. 네, 이건희 회장인데요. 아빠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였거든요. 최초 96년이든가요? 95년에 6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61억 원을 아빠가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라서 그 61억으로 당신은 비상장이었던 S1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주식을 사죠. 그렇죠. 그걸 사서 그게 사자마자 좀 있다가 이 두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해서 61억이었는데 이게 600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16억을 증여세로 내는데 이게 유일한 세금이에요. 관련 직접 세금.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을 받아서 냈던 유일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재용 부회장이 산 이후에 상장을 해버린다든가 혹은 에버랜드 주식을 또 삽니다. 600억대로. 일단 한번 뻥튀기를 했죠. 그다음에 에버랜드를 헐값에 사는데 헐값에 샀다는 게 이제 다른 주주들은 다 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나왔는데 이걸 안 사요.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이 삽니다. 다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고 이걸로 다시 또 삼성생명 주식을 7,000원에 삽니다. 이게 70만 원 할 때예요. 장외에 70만 원 한다고 할 때인데 그걸 7,000원에 사죠. 유독 이재용 부회장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가 결국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격 위치에 가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되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그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룹을 승계했다. 이런 긴 20몇 년짜리 러브 스토리와 같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핵심은 제목이 정말 잘 뽑았는데요. 61억 원으로 6조를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심지어 마법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마법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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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수가 소위 이번에 삼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그렇죠. 발목을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바 사건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순히 거기에 국한해서 이 사안을 해석하려고 금융당국들이 노력하겠죠. 예. 자, 전체 사건은 이렇고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 사실 승계 과정이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건데요. 승계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세금 내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불법을 20몇 년 동안 저질렀던 것이고 마지막에 삼성바이오가 딱 걸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사퇴하도록 만든 사건이죠. 예. 10살 아이의 폭언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장희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MBC 인권사회팀 장희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직접 제보를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분이 왜 하고 많은 뉴스공장도 있는데 MBC를 딱 골라서 제보를 했을까요? 그 지금 이유가 MBC랑 조선일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회는 최근에 그 최근에- TD수첩 장재현 사건 보도 그렇죠. 더안 때문에 좋죠. 지금 예. 소송 중이잖아요. 저 그걸 그걸 사회는 안 좋은 걸로 쭉 안 좋았었는데. 잘 섭섭합니다. 모르세요. 뉴스공장 이런 걸 잘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이분이 60에 가까이 되신 분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냥 MBC, 되신 KBS 분들도 뉴스공장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네요. 예. 자, 어쨌든 뉴스공장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시죠. 딱 찍어서 MBC를 선택해서 제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내용을 들어봤고 예, 내용이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굳이 찾아서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누구나. 예, 네, 어떻게 그렇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뭐 어린아이가 욕설을 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0살이라는 아이 때문에 여기서 조선일보인 것과 무관하게 MBC 내부에서도 야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목소리 가지고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것 같아서 그- 제가 모셨는데.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요. 예. 사실 처음에 제보 받았을 때부터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방송이 가능한 거냐 도대체 그렇죠. 라는 의문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했고요. 야 이거 네. 잘 걸렸다. 방송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확인은 해보자.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방송 여부는 차치하고 네. 일단 취재 자체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음. 취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아이의 욕설만 있었으면 저희가 방송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예, 욕설만으로는 예, 뭐 예. 할 아, 아이들 왜냐면- 욕설 저도 그날 욕설 했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물론 욕설의 뭐 문제가 이제- 아닌 것 같고. 예, 수준이 좀 심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다루는 그 부모들의 방식, 아, 방종호 이주연 씨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MBC 취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 이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과 그 뒤에 뭐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 운전기사가 운전했던 차량 그리고 운전기사가 받은 봉급 이것이 조선일보에서 제공된 것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살려서 방송을 할 것이냐. 그러려면 이 아저씨가 이 운전기사가 해고당한 이유 바로 그 10살 소녀의 갑질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렇죠. 이걸 보도를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요. 이거를 그렇군요. 빼느냐, 넣느냐, 뭐 음성 대역을 쓰느냐, 뭐 조선일보를 밝히느냐 마느냐, 뭐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최대한 10살 소녀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번 좀 방송을 해보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이게 한 녹음판이 합니다. 맞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30분이 넘는데 예. 저희 딱 20초도 안 됩니다. 저희가 쓴 예. 그게 그래서 가급적 좀 10살 아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좀 이걸 좀 알려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분명히 이제 공적 문제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 꼭 10살 아이의 목소리가 들어왔어야 될까? 혹은 그러면 11살은 괜찮아? 혹은 9살은 안 그렇죠. 돼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민이 한 번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고민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제 선배 기자는 야, 이 중학생만 됐어도 내가 별 고민 없이 방송하자고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기자도 있었고요. 또 그렇겠죠, 모 선배 당연히. 기자는 고등학생만 됐었어도 그러니까요. 내가 예. 이거를 그냥 방송하자고 했을 텐데 고민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기자도 있었고 또 어떤 기자들은 야 이게 10살이니까 기사가 되는 거지. 거꾸로 예, 거꾸로. 어. 이게 어린 나이에부터 전적으로 이런 부모의 의식이 책임이다. 어린 그렇죠. 나이에서부터 이런 의식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걸 부모가 방치하거나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니까 오히려 더 기사가 된다라고 하는 기자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참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어떤 게 문제죠. 맞는지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적 선을 어디서 그어야 되느냐 고민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고 문제가 되죠. 예. 자, 그런데 결국 그 핵심은 뭐 배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그렇죠. 그 이쪽에서는 배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굉장히 부당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그 돈을 먼저 써라 알아서 예, 예. 이거 진짜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예, 예.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이거를 예. 당신이 당한 갑질을 다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돈을 내가 먼저 보내고 예. 나중에 주는데 난 이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귀찮을 수는 있으나 이게 예. 왜 고통이 되고 갑질이 되냐. 그렇죠. 계좌이체 예, 신분음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처음에 그랬는데 읽혔는데 그게 아니었어. 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록을 쭉 봤어요. 계좌 이체한 목록을 봤더니 일단 건수가 많고요. 예. 그리고 액수가 간간히 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워낙 좀 서민이고 그 생활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서민이 아니어도 그렇죠. 이게- 아니 왜 자기들 돈을 이런 거거든요. 회사에서 선집행하고 뭐 이럴 그렇죠. 때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분인데 그거 근데 그 30만 원 미리 보내놓고 그럼 나중에 자기 주는 돈으로 거죠. 자기 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일단. 돈으로 붙이고 예. 나중에 받는 건데 나중에 이분은 정산하고. 그 몇만 원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분은 또 자기가 돈 관리를 안 하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예.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요. 돈을 몇만 야. 원을 붙여달라. 이게 3만 원, 4만 원이 수중에 없으니까 예. 물론 뭐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계좌 이체하는 것도 좀 익숙지 않으신 것도 있겠지만 일단 돈이 없으니까 수중에 그 3만 원, 4만 원 혹은 10만 원 때문에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또 계좌번호를 와이프한테 찍어주고 어디다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피곤한 거고 사실 근데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냥 그 돈이 맞아요.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 사실은. 액수가 그게 쌓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날 아침에 시키고 저녁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하자마자 열심히 그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좀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 네. 계좌 이체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바로 주는데 예. 이 사람들은 모아놨다가 모아놨다가. 한 번에 계산해서 정산한다는 거. 예, 열흘이나 보름 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0만 원 그냥 뭐 3, 40만 원이 물리는 거죠. 예. 그리고 퇴직할 때도 한 20몇만 원을 그 마지막 월급에 더 받으셨어요. 그렇게 정산하셔갖고. 아, 이게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기본적으로 전혀 파악하려고 그쵸. 예, 하지 예, 않았고 예. 그냥 그 왜 회사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나중에 결제해 준다 이 개념처럼 그 10만 원 거기 보내, 뭐 5만 원 거기 보내. 네. 그럼 이분은 자기 돈으로 그걸 보내는 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분이 자기 돈으로. 돈을 미리 줘놓고 그럼 시키든가. 이게 저도 이거 열받았어요. 이거 듣고 나서. 아 그러신가요? 저는 처음에 듣고 이게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예 예. 근데 그- 이제 액수를 보고 건수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신이 그거 먼저 쓰라는 거 아니에요, 운전기사한테. 그쵸. 예, 예, 그럼 뭐 예. 10만 원 그거 보내줘. 무슨 잔돈 썼는데 10만 원도 없어? 그럼 보내주세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나중에 뭐 한 달치 정산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양반 입장에서 그 돈을 계속 미리 써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 월급을 받기 전에 자기 돈부터 일단 나가는 거죠. 일하면서. 야, 저는 이건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었겠다. 하여튼 그쵸, 예. 이런 성격의 일들인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고 그 내용 이외에도 뭐 좀 더 있겠지 공개되지 않은 물론 이런 건 대부분 다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예. 뭐 여기서 얘기하기 어려운 뭐 갑질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이분이 거기서 보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 아, 조선일보가 딱히 MBC를 시비 걸지 않고 재빨리 수습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건가 보죠. 일단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일단 이 운전기사가 뭘 녹음했고 뭘 가지고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녹음 파일 지금 미디어 오늘이 공개한 것도 거의 세 발의 피 수준이거든요. 전체 녹음 파일은 30분인데 30분이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폭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이슈가 끌어서 이게 점점 더 공개되는 것도 원치 않을 테고 또 하나 네 배임 횡령 문제죠. 이거는 뭐 본인들도 인정했다시피 배임 횡령이 맞죠. 뭐 저희 용어로 딱 걸린 거거든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수사가 시작되면 과연 그것만 있을까? 거기 오너일가만 해도 방종호만 있는 게 아니라 형 방준호, 그다음에 아버지 방상훈 이런 집들의 운전기사는 많이 다를까? 예, 운전기사만 있냐? 가정부 가사도우미도 있거든요. 뭐 등등 해서 뭐 대한항공 수사도 결국 그렇게 간 거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초반에는 그 MBC가 보도하고 나서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됐다면서요. 예, 뭐 검색도 안 되고요. 기사는 올라가 있는데 기사는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 기사인데 제가 찾는 게 어려웠어요. 제 기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다못해 장인수 기자 이렇게 치니까 검색이 되더라고요. 조선일보로 쳐도 검색이 안 되고, 방종으로 쳐도 검색이 안 되고, TV조선으로 쳐도 검색이 안 되고, 디지털 조선일보라고 치니까 검색이 되고, 제 친구, 제 지인 한 명은 디지털은 안 되고 디지털로 해야 되고요. 디지털은 안 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제 친구 한 명도 짜증이 나서 검색하다가 검색이 안 된다고. 조선일보로 어떻게 검색이 안 되죠? 이 기사가. 조선일보로 검색하면 안 떴어요. 예, 미디어 오늘이 기사 쓰기 전까지는. 검색어를 누가 막았다는 얘긴데요, 이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보고 야 네이버 다음 얘네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본인이 겪으니까 아시겠죠. 관심을 가지세요. 있어요. 자, 포털에 검색도 안 됐고 그래서 결국 미디어 오늘이 그 일부를 공개하는 데까지 갔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순화된 내용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이게 앞뒤 맥락을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지 아는데 그 앞뒤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더 잔인한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저도 이제 텍스트로는 봤는데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음성으로 들으면 더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여기 처음에 취재 들어갔을 때 그 부모의 첫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주연 씨랑 이제 맞닥뜨린 게 처음인데 네. 이주연 씨가 다 정리했다. 정리됐다. 네, 다 정리했고 뭐 별거 더 없다. 예. 근데 부모 이제 엄마죠. 예, 엄마. 근데 제가 이제 황당했던 거는 이분이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예. 이게 이제 그 영화 그 뭐죠? 베테랑인가요? 뭐 거기 유아인 그 딱 그 세대잖아요. 상황도 비슷하잖아요. 거기 트럭 운전기사가 돈도 못 받고 해고 단 다음에 억울해서 이제 본사 찾아가서 항의하는데 불러서 어이가 없다는 말의 뜻을 아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진짜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 불쾌감, 당혹감 뭐 이런 걸 갖고 나한테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지금 MBC가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반응. 그리고 실제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아빠 MBC가 나 찍고 있어.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이르는 거군요. 예. 아버지가 이제 거기가 수원대였는데 아버지가 전 수원대 총장이죠. 예, 본인은 아버지가 수원대 갖고 있으니까 수원대에서 강의하는 상황이었고요. 참 그런 상황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꼭 보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거기서도 약간 이건 보도해야겠다. 이 반응을 봤을 때 이주연 씨의 반응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수원대에서 그 목도한 상황. 이게 대한민국 엘리트들 로열 패밀리라는 사람들의 수준인가? 라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이 사건에 담고 싶었던 거군요.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게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이제 갑질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갑질이라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 계급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질. 왜냐하면 그렇지. 남양유업은 요거 표현 맞았습니다. 이거 남양유업하고 잠깐만요. 장현수 기자님이 그 처음 쓰신 표현입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남양유업과 비교해 보면 앞으로 인용해 쓰려고 거기는 그러는데. 이게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한테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과 대리점 사장이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그 계약관계, 갑을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아이가 이 기사한테 막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우월적 지위가 태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생에서.
그리고 이 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개혁 관계라기보다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그 가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40년 동안 그 부잣집에 운전기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극복하지 못한 그 가난. 예. 이 양쪽의 태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갑질을 하는 이유가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네. 판매 목표를 달성해야 돈을 한다.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예,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폭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멸시와 혐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녹취록 들어보면 아실 수 있는 건데 저도 이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자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동의합니다. 수 있지만 이거 다 들어보시고 보면 진짜 이거 느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갑질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군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질이 끝까지 가면 갑질이 극단화가 되면 결국 그 마지막 단계는 신분제 사회, 계급 사회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예. 네. 그리고 이게 그 정말 그 차 안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녹음을 했을 때 그 일부가 나온 건데 그 상황을 사실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예. 계급질하고 와닿고요. 예. 요 표현 이렇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계급질 앞으로 검색어 한번 올려주시죠. 계급질 본인이 만드신 겁니까? 그냥 뭐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예.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남양유업 예. 사건하고 비교해 보시면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실 예, 겁니다. 예. 다르고 굉장히 예리한 그 조어였어요. 계급질. 앞으로 장인수 기자 발로 인용해서 제가 앞으로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하고.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네, 30초 버전으로 해주세요. 30초 진짜로. 이 사람들이 제가 취재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우스워요. 그렇죠. 한국 사회가 우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 공고를 이 사람을 뽑을 때 낸 게 아니라 자른 다음에 낸 거거든요. 자른 그 다음에. 자녀 2명의 그 사택 운전기사 등하교육을 네. 시킨다는 걸 이 사람 자른 다음에 그 이후 운전기사 뽑을 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공고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자신들의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고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계급질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고요. 자인수 기자님, 앞으로 또 모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모실 때는 시간을 좀 따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말이 많으신 분이군요. 예. 준비한 멘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BC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시간이 더 긴 시간이었고 앞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역전됐습니다. 네, 동치 박시영 뮤직코리아 부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시간 얼마 없어요. 빨리 하죠. 네. 핵심만. 바로 뭐 끝내도 될 것 같은데. 핵심만. 지지율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전반적으로. 집권 2년차 역대 대통령 최고치가 46%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집권 2년차 3, 4분기를 말하는 건데 네. 되게 3, 4분기 때 많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 50% 초반대이기 때문에 네. 역대 대통령 치고는 높지만 지표 대비 체감도가 좋지는 않다. 그 얘기는 결국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지난 10월 초부터 완만한 하락세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마치 뭐 급락했다. 네. 또는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친 분석으로 보여지고 완만한 하락세 임금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영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항상 좀 이렇게 빠질 때는 약한 고리가 먼저 빠지기 마련입니다. 20대하고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이영자라는 네. 신조를 만들었고 네. 이게 또 올라갈 때 거꾸로 여기서 올라가면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평화 이슈가 또 연말 연초에 또 본격화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평화를 이제는 전쟁 공포 해방보다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어떤 평화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주는 임팩트가 과거보다는 좀 줄게 돼 있죠. 네. 줄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한 번 더 만난다고 해서 첫 번째 판문점과 같은 효과는 안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서울에 온다고 하면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 영향이
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할 때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지지율이 5에서 한 10%포인트 변화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영향은 적어도 한 분기 정도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가 대통령 지지율 대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시점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연말에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대부분.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대표님 말씀은 그게 이제 한반도 문제가 평화 이슈가 결국 경제적으로 우리를 네. 잘 먹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슈다라고 넘어가면 이제 이게 오를 지속될 수 수 있죠. 있고, 예. 예. 그 내년이 이제 성과 그렇지 않으면 창출의, 잠깐. 예, 성과 창출의 시기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얼마나 잘하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 임기 3년차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그렇겠죠. 남북 관계에서 네. 어떤 변화가 어떤 있는지. 대통령이 3년차가 안 네. 중요합니까? 아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상당히 곤란했던 폭염이 또 예상되고 있거든요. 여름이요? 그런 민생 경제, 민생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 주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한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연말에 좀 고생하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나 2차 북미 회담이나 이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결되면 그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고 아니면 또다시 비슷한 곡선으로 네. 하락하겠죠. 예. 네.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게 넘어가죠.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한마디만 드리면요. 예. 갤럽 조사를 보면 호감도 각 정당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절대 평가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호감도가 15%, 비호감도가 75%로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5배 높다는 건데 네. 지난 8월 조사하고 대동소이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장벽을 깨부수고 나와야 하는데 시민의 국민의 곁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할 수 사실 뭐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몇 달 만에 어떻게 이걸 바꾸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다른 요인보다도 사람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당의 전면에 나서 있느냐. 얼굴로. 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도 비호감이 상당히 높은 것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면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약간의 위기입니다. 뭐 관련된 그렇죠. 인물들, 맞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네. 인물들이 상당히 또 위기의 또 겨울, 또 위기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여야의 차기 구도 잠깐 짚어볼까요? 일단 여권에서는 사실 지난 대선 끝마치면서 여권의 차기가 넘쳐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여권의 차기들이 다들 흠집이 많죠. 네, 다들 흠집이 나고 네. 다들 사건과 연루되고 네. 엮여 있고 그래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이어서 이제 다음 수는 박원순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사이에 김경수 도지사도 잠재 군인데 이 드루킹이 연루되어 있다고 드루킹 관련으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죠. 그러니까 네. 깔끔하게 남아 있는 주자가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 전 총리가 좀 나중에 전 총리가 되겠지만 이낙연 총리는 이 군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부상한 이게 효과가 이런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총총 대결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총리 전혀 네네. 되지 황교안 않죠. 제가 개발한 건데 네. 총총. 근데 이제 이게 잘 들여다 보면 좀 보수 네티즌들이 부추기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 확실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저는 여권의 차기 구도를 2002년 경선 모델에 좀 더 가까울 거다. 무슨 2012년이나 말입니까? 17년은 일방적 독주였거든요. 문재인이라는 그렇죠. 후보의 독주가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됐죠. 대개는. 네. 그러나 2002년에는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는데 역전이 벌어진 거죠. 이렇듯 그 여당 쪽 경선 구도를 보면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저는 후발주자라 하면 누구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혹은 뭐 이낙연 총리까지 이 군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은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덩치질을 할 수가 없다. 네, 오늘 뭐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계급질이 있었으니까 덩치질을 할 수 없는.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은데 어떻게 자기가 나는 후보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후광이 있고 또 총리 인지도가 높은 점도 있고 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총리 부상을 한 역할을 거지. 잘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부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임기 후반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 다음에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이 있는 후보. 지금은 안정감을 따지면 또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변화를 또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마디. 예, 그렇다면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도 주목할 일이지만 2020년 총선이 있거든요. 이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무렵이 박시영 부대표가 말씀하신 그 노 코멘트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누가 있긴 있어요? 두 분이 합의 본? 그러니까 100m 미인보다는 네. 컨텐츠를 갖춘 후보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급부상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상 안 했다는 얘기고. 아니, 이제 약간씩 거론이 되겠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죠. 뭐. 저는 뭐 서서히 부상한다고 봅니다. 급부상보다. 그러니까 합의된 두 분이 합의된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합의 방송을 하지만 합의된 인물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전혀 새로운 인물 혹은 뭐 새롭진 않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겠지 않은 인물이 부상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역대 대선을 보면 그랬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는 완전한 새로운 인물이기보다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 본격 주목받을 크게 주목받지 가능성이 있다. 못했던. 네. 그렇죠. 예. 크게.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도 김무성 전 대표가 한동안 1위였어요. 그럼요. 예. 한 3년 전까지는 1위였죠. 거의. 계속 1위였다가 지금은 이제 사라지셨는데 지금은 후보들이 덩치질을 할 때가 아니다. 네. 자맹 중이기 때문에 자맹입니다. 네. 지금 수치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네. 예. 야권은요. 황교안 총리는 황교안 총리. 예. 우한 백조를 꿈꾸는 것 같은데 백조. 이미 때가 묻었다. 그러니까 이미 때가 묻었는데 때 안 지금 문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치력을 쌓을 때인데 좀 다자대결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별로 양자대결에서 과반을 얻기는 힘든 때는 인물이잖아요. 밀면 되죠. 때는 밀면 되죠. 네. 때가 많이 쌓여서 때밀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요. 뭐 홍카콜라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목도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박지영, 때문에 배종찬 네. 덩치 매치였습니다. 유럽 내 유일한 한국학 석자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eah, thank you. I'm good.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학을 애초에 전공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한국말도 좀 전에 제가 만나뵀는데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예. 애초에 한국말은 언제 배우셨고 한국학을 하신 이유가 계기가 뭔가요? So when I was living 네, in 제가 Spain, 스페인에 살고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한국과 스페인의 현대 역사가 아주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역시 내전이 있었고 또 한국도 6.25 전쟁이 있었고요. 또 남한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독재 정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룩하고 나서 독재 정권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 모두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그 민주주의화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과 스페인의 그 현대 역사가 아주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역사를 아는 스페인 사람이 교수님이 유일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역사 외에도 혹시 더 있었나요? on top of this, 네, 또 when I was 사실은 an 제가 undergraduate 대학생 때 student, 제가 다니던 대학이 이 한국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제가 거주를 하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 또 현대 정치, 경제 다양한 부분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당시 저희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 한국의 어떤 현대적인 부분에 매료될 수 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고요. 자, 그러면 그 오늘 모신 진짜 이유, 그 해당되는 질문을 이제 들어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을 신햇볕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왜 이렇게 표현하신 건지? I think it is a new 네, 제가 version 이것을 새로운 of this building on the 햇볕 정책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랑 원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관여해야 된다. 또 어떤 평화와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계속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원칙은 똑같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을 보면은 좀 더 지속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한 많은 이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좀 더 지지하는
이해하고 또 어떤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우른다는 점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햇볕 정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포용적이다, 또 좀 더 지속 가능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에게도 돌아올 어떤 경제적인 혜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또 남한에도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별점을 이제 갖기 때문에 이 모든 한 나라가 다 여기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정책이라서 새로운 햇볕 정책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 이게 신선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미국 전문가들 견해를 참조하거나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 전문가들이 적고 우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 보인다. 한편은 이해도 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유럽의 이 북한 문제 전문가가 굉장히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이게 제가 맞는 겁니까? 예. I think it is true that in Europe. 네, 저희 유럽에 이제 북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재 사실 이 유럽에서는 북한의 문제보다는 이런 남한의 K-팝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떤 한국과 관련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제 어떤 국제적인 정치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뭐 러시아라든지 중동과 관련이 돼 있고, 아시아다 그러면은 대부분 중국에 관심을 갖지 북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남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게 있거든요. 전 세계적 여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럽 순방 때 유럽 정상들에게 이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어필하려고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낮은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유럽에는 북한 전문가도 없고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제가 인상을 받아서 그게 맞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I think there are two levels.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리더들로 봤을 때 이 리더들조차도 어떤 북한에 대한 관심과 지식, 또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EU, 또 프랑스, 영국, 또 그 외 다른 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책 이반가들은 이런 문제를 사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EU가 좀 더 많은 북한과 또 한반도와 더 많은 어떤 관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전에는 반드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만 우리가 제재를 좀 완화해 줄 거다라는 어떤 강경한 그 기조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에 이게 좀 더 분위기가 누그러져서, 뭐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좀 더 취한다면 우리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더 입장이 부드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 강경화 외교장관, 이런 분들은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또 이분들의 그런 정책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한반도에 변화하는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방문 자체가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게 국내 언론들의 평가였고,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긴 이해도가 굉장히 낮구나, 멀어서 관심도가 없구나 싶었는데 그 방문이 영향을 준 것은 있긴 있군요. I would say so. 네, In September,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월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비핵화를 완전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제재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좀 더 누그러진 입장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조금 단계적으로라도 취한다면 우리도 좀 단계적으로 이런 북한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누그러져서 어느 정도 북한이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조금 제재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변했다는 건 사실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물론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요 그 CVID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중요하다라고 공개 석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물론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북한이 비핵화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우리도 좀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은 좀 더 이런 프로세스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거는 또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북미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유럽 사람들의 그 인식이 지금은 많이 좀 누그러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성과가 좋게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다행이네요. 이제 국내 언론들은 워낙 이 성과에 대해서 그냥 없었다고 단정하는 보도가 많았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 그렇다고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는 뭐 기사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현재 전문가는 어떻게 느끼는지 사정을 아는 그 점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큰 기조의 변화가 좀 생겼다는 점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교수님 같은 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도가 낮은 가운데 한국학 석좌 교수로 유일하고 한국 언어도 이해하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하는 분들이 유럽의 정책 기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서 모신 건데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한반도 평화가 유럽의 그 목표와도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제가 모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왜 이런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그 유럽 사회에서 설득이 되면 정책 기반자 사이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I think there are two issues here. 네, 두 가지 이슈로 이제 이걸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이 EU의 전략적인 파트너입니다. 이걸 또 알고 보면 유럽이 또 EU가 갖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10개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럽 입장에서 EU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은 그 상대 국가가 이제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그 지난 두 행정부는 좀 대북 강경 기조를 취하는 그런 행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의 기조와 맞춰서 대북의 강경 기조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른 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좀 더 이 북한과 관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대북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지지한다면 저희 역시 이제 이런 기조에 부응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네, 또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아시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무역과 경제가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한반도의 안정성이 담보될수록 안정성이 좀 더 높아질수록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되고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실제로 북한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도로도 연결하고 철도도 연결하고 지금 현재 이제 공식적인 EU의 그 정책은 유럽과 아시아를 여러 방면에서 연결하자라는 그런 정책이 기조가 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신동북아 구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과 유럽을 최대한 많이 잇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EU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이 펴고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이제 같은 기조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적 파트너니까 그 정부가 원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평화가 돈이다는 구호가 한국에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도 아니 뭐 평화 체제가 안착되면 될수록 장사하기도 더 편해지니까 더 좋은 거다. 아주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유럽에서 만약에 이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북한과 어떤 경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을 아시는 대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요. 어떤 종류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경제 관점에서는. 예. So we still have early 지금 plans 이제 from Europe. 북한에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유럽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유럽 기업들 중에서 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먼저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업들은 인프라 관련 기업, 에너지 관련 기업, 또 광업 관련 기업입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직접 북한에 가서 이제 보고서 과연 북한에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전망을 점쳐보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그 외 다른 기업들은 이 아웃소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이런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이 만약에 북한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은 마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제 어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제조 기지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북한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까지 또 이제 운반을 해서 그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가 관광 부분인데 이 유럽에서는 관광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산업입니다. 지금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 쪽으로 관광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어떤 새로운 관광 시장도 이제 북한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좀 더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업만큼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내가 이 제품을 팔 때 북한을 어떤 프론티어 마켓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동남아라든지 또는 남쪽 아시아 지역 또는 사하라 이남 지역 이런 시장들이 하는 역할을 또 나중에는 북한이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유럽 관점에서의 북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굉장히 드문데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도 쉽게 되고 앞으로 한국 오시면 항상 뉴스공장에 나와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올해만 벌써 한국에 4번째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한 4주, 5주 좀 길게 장기간에 한국으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이 그 대한민국 1등 방송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I know the program.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원래 아셨어요? Yes, because 제가 of my 한국 Korean.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출근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미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한국 전문가 맞네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전문가 맞는 게 인증됐고요. 여기서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실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가, 있다고 보시는지, 예, 그 점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I think he's 네, serious. 저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리비아의 가다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고 또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 공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엔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남북 간의 화해 모드도 더 이렇게 고조되게 되면은 아마도 북한이 이제 스스로 더 이상 이 핵 무기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불필요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또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달라지면서 더 이상 핵 무기라든지 핵 프로그램이 북한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포기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 관계가 잘 복원되고 또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남북 관계도 개선이 된다면은 이 체제 보장이라든지 안전 보장이 확실하다 그렇게 느낀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도 더 이상 핵무기가 필요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어떻게 사는지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도 다 알고 있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지금 중산층이 많이 이제 두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은 90년대처럼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 경쟁이 아니라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고 또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 북한 주민들이 알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이 체제에 대한 위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 것 같고 당장은 몰라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속도에 따라서 핵을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됐는데 이제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나머지 속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니까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미국과의 관계에서 속도는 결정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I think so. 네, Yes.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만약에 교황이 북한을 실제로 방문하게 된다면 그게 유럽의 대중들에게 미칠 영향 혹은 뭐 정책 이반자들에게 그 기본적으로 여론을 베이스로 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황의 방문이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점이 궁금합니다. 유럽 사람의 입장의 관점에서. Absolutely. 네, And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15만 명의 북한 주민 앞에서 스피치를 했을 때도 그렇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이런 정상회담은 이 유럽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서울로 온다,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 그럼 또 이게 뉴스에 나겠죠. 그렇게 되면 유럽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남북 관계가 정말 빠르게 진전되고 있구나, 뭔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징적인 제스처, 저희가 상징 제스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왔을 때도 이제 유럽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반대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제 유럽에 왔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슈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베 대통령이 스페인에 왔을 때도 그 동시에 또 어떤 한국과 관련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한국 행사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은 결국은 유럽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또 심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방문은 상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고 긍정적인 역할. 그리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잘 풀려가고 있구나. 뉴스도 되고 그럴 것이다. 예, 유럽인의 관점에서. 유럽인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국내에서 드물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아베 총리에 대한 관심이 왜 없는 거죠? I think what happened is that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 6일, 7일간 유럽 순방을 하셨을 때 뭐 프랑스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브루셀도 갔고 덴마크 또 교황도 만나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보다는 일본 문화가 좀 더 인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바뀌어서 좀 더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과 관련된 이런 이슈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또 남북의 화해 모드도 자꾸 뉴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좀 더 그런 어떤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할 때 동시에 BTS 방탄소년단 역시 공연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유럽 순방을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하고 BTS 얘기도 하면서 더 많은 어떤 그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베 총리도 순방을 했지만 그때 저희가 그 인터뷰를 보면은 뭐 프랑스 신문, 이태리 신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관심을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 아베 총리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없었던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하고 외교를 동시에 묶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I think it was, yes.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수님은 굉장히 모든 사안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 유럽 특파원은 아주 좋다. 그래서 이런 관련 그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럽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하고 인터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네. 어떠십니까? Absolutely, yes. 네, 당연히 유럽 특파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영국 브렉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영국에서도 교수님을 하셨더라고요. 교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브렉시트를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고 유럽 돌아가시면 브렉시트 얘기 좀 하죠, 저희하고.
It is in the UK.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영국에서 대학 교수로 이제 있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이 EU를 떠나기를 원치 않고,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해서 탈퇴하기를 원치 않고, 제 대부분의 런던에 사는 친구들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걸 원치 않고, 아무도 브렉시트를 사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북한 문제가 이제 이 의견을 가르는 것보다도 이 브렉시트 문제가 지금 현재 영국에서 정말 민감한 이슈로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이 아주 갈라지는 또 그런 민감한 이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곤란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I prefer to talk about Korea. 네, 오히려 한국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자,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네. 저희가 브렉시트 얘기를 위해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No problem. 네, 그렇게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Thanks to you.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대 유일한 한국학 석자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 통역에는 김혜미 통역사였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런던대 브뤼셀 자유대학의 교수로 계시고, 예, 유럽 최초이자 현재까지는 유일한 한국학 석자 교수입니다. 뉴스공장과의 유럽 특파원 계약을 방금 전에 악수로 맺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2부에서 조선일보 관련 자녀, 정확하게 어떻게 보도가 됐었죠? 조선일보 손녀라고 보도됐던가요? 키워드가. 관련 취재를 했던 장인수 기자 나오셔가지고 계급질이라는 단어 얘기하셨는데, 계급질 네이버에 원하는 대로 검색어로 올라갔고요. 하지만 계급질은 내려가고 이제 장인수 기자에 대한 궁금증, 장인수 기자님이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네요. 자, 맞습니다. 네, 계급질 혹은 뭐 신분질, 그런 단어가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광진 1번 마을버스 기사님, 이거 한번 꼭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쨌든 계급질 문자 많이 왔고요. 오늘 덩치매치에서 정당 비호감도 조사 언급이 있었는데, 한국갤럽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001명 대상으로 실시해서 응답률 1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입니다. 이거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뒷수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후의 운명이 어느 정도 걸린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런던에 가 계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렇게 이름이 길까요? 선임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국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문자를 봤는데 이제는 로마로 이동하셨군요. 네, 주말에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도가 되기로는 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EU와 영국이 서명했다, 이렇게 보도됐는데, 일단 합의된 내용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자세한 절차를 담은 이제 탈퇴 합의서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합의한 그 협정에서는요. 이제 일단 2020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갖고, 그 뒤에도 혹시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안전장치를 발동해서 좀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좀 협상을 하자, 이런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2020년까지는 완전 탈퇴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완전 탈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안전장치를 둬가지고 영국 전체를 관세 동맹 하에서 두는 상태에서 계속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좀 이렇게 좀 계속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탈퇴를 전제로 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이후에 남아라 하는 마음이 담긴 거네요.
이제 EU 입장에서는 영국이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그냥 없던 걸로 해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제 계속 그거를 계속 그 사인을 계속 주고 있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국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떤 2020년 7월 달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는 이제 뭐 합의가 공식 서명됐다는 보도만 있어서 이제 곧 나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 정신은 시간을 좀 벌고 유예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다시 EU로 돌아와 이런 게 담겨 있는 거군요. 예, 그런 거 담겨 있고요. 영국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메이 총리는 나가는 것으로 됐다. 결정됐다. 이제 이렇게 물론 2020년까지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간다고 결정하면 나가는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EU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그냥 계속 있어 이런 게 담긴 거고요. 뭐 그때까지 아니더라도 뭐 그 전에 언제라도 당장 뭐 며칠 뒤라도 철회하면은 그냥 뭐 다시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영국 의회는 왜 이제 반발하는 거죠? 영국 의회는 당연히 그 브렉시트를 원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20년까지 하는데 그때 전환 기간을 두고 또 전환 기간을 또 양측 합의하면 또 2년을 더 1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 또 다시 안전장치를 발동한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저 시한도 없어요. 이게 무슨 브렉시트냐 이러는 거고요. 또 이제 브렉시트를 반대해왔던 사람들이 많은데 노동당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브렉시트 뭐 어쨌든 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합의해주면 큰일 나니까 아예 부결시키고 그냥 국민투표 다시 하자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반대하는데 양쪽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똑같은 것은 뭐냐면 이걸 부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문이라도 서명을 하면 어떻게든 이 유예가 되고 혼란이 좀 줄어드는데 이거를 만약에 부결시켜 버리면 물론 정반대 이유로 서로 부결하자고 하는 건데. 네, 부결시켜 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메이가 물러날 수도 있고요. 당장 그 총선하자로 물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좀 다시 또 브뤼셀로 달려가서 뭐 조금 좀 바꿔가지고 또 다시 갖고 와서 야 좀 다시 통과시켜달라. 왜냐하면 이게 3월 29일까지 또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럽위원회 통과 이제 아마 시킬 겁니다. 1, 2월 달에 합의를 하겠지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뭐 합의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지금 뭐 계속 지금 의회 해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메이가 그냥 물러나가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지금 합의가 돼서 이게 합의안에 통과가 돼도요. 되면은 그 지금 현재 연정을 하고 있는 그 DUP라고 하는 북아일랜드 지역당이 그러면 연정에서 빠져나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정권을 다시 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 또는 국민 투표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총선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메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연정을 다시 구성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당이 총선하지 노동당이 현재 상황에서 자기한테 우호적인 정당 같이 붙여가지고 노동당 당수가 갑자기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영국은 지금 대혼란 상황이군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런던에 가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는 방송과 신문에서는 연일 그냥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그냥 노딜로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협상 없이. 예, 이것저것 안 되면 이제 노딜로 나가자는 건데 그건 이제 브렉시트를 강경파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가버리자는 건데 강경파들은. 예. 그럼 충격이 있더라도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영국인들이 아닌 사람들 저희 포함해서 가장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왜 굳이 탈퇴하려고 하는가.
예. 네. 그런 충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논리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까지 나라의 운명을 전부 다 브뤼셀이 항상 결정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통상 정책도 자기 마음대로 무리를 못하고, 농업도 못하고, 그리고 수산업도, 어업도 우리가 얼마나 잡아야 될지, 배를 몇 척을 갖고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 못하고, 온갖 규제를 다 대륙에서 결정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겠다. 그게 가장 큰 얘기고요. 영국이 이제 한 73년도에 EU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점점 이제 유럽 통합이 점점 더 강화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유럽으로부터 또 통합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은데, 그런 건 잘 눈에 안 띄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콘티넨트라고 부르죠. 대륙 쪽에서 니네가 다 우리 운명까지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보수 우파들, 강경파들이 이제 영국의 운명, 영국이 결정한다. 듣긴 좋죠. 예. 그렇게 치고 나간 것이다. 핵심은.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국은 전 세계에 혼자서 우뚝 서가지고, 모든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하고 자유롭게, 새롭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제 새롭게 나라가 독립하는 거다. 독립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독립운동. 오반데. 예, 독립운동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게 서로 하는다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갈라져 있군요. 이게 그러면 네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아무런 협상 없이 경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나가버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영국 의회 이제 투표가 12월 한 10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에 한 12월 한 10일경쯤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기에서 조금만 입을 떼주시고요. 예. 저도 바람이 안 좋은데 전화기가 울려가지고 서로 바람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우월우월 하는 듯이 들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궁금한 것이 이게 이제 EU가 이제 확고한 체제이고 이제 그걸로 가는 거구나. 유럽은 통합되는 거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 하나가 빠져나가면 다른 나라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실제 지금 가 있는 로마, 이탈리아도 EU 탈퇴를 주장하는 구구연맹, 우성운동 이쪽이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집권을 했어요. 예. 연맹이라고요. 옛날 북부동맹, 동맹이라고 하는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고 나서는 사실 EU 빠져나가겠다는 얘기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예. 이민 통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 그건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걸 하고 있으면서 이제 돈을 더 달라. 우리가 이제 국경 통제하려면 돈을 더 달라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고, 일단 집권을 하고 나서는 조금 말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이제 이태리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요. 지금 그냥 나갔다가는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말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 정서는 이태리가 좀 이렇게 이민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EU가 잘 안 도와주니까 좀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난민의 주요 이동 경로니까요, 이탈리아가. 예, 거기다가 중요한 게 유로존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태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옛날에는 성장 못하게 되면은 자국 화폐 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이태리 리라화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다시 또 경제 살아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유로화를 갇혔으니까. 그거 안 되니까 결국은 구조개혁해라, 정부 지출을 줄여라, 이런 식의, 간섭밖에 받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정말 힘든 거구나.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럼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만, 나가면 못 들어와야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퇴양난입니다. 네.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영국에 이어서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건 아니군요. 원래 그걸 주장하던.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이태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가고 싶은데 이제 나갈 능력이 안 돼서 못 나간다. 영국보다는 조금 더 좀 불쌍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죠.
야, 박사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드라이하게 말씀하시기 나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나가는 불쌍한 상황이다.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나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근데 국경 통제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태리는 국경 통제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게 반도기 때문에요. 그 바다를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원래 통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영국이 탈퇴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이탈리아도 그런 그 탈퇴 위험성이 있는 위험군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내무장관이죠. 부총리하는 마테오 살비니 또 굉장히 극우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동맹의 당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화제적 인물이고 문제적 인물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회원국 중에서도 굉장히 반 EU 성향의 그런 정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나간다 그럴까 또는 나간다 그러면서 더 좋은 딜을 해가지고 또 많이 받아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 EU가 유럽 정치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크롱도 브렉시트는 유럽이 부서지기 쉬운 걸 보여주는 거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잘 가꾸어서 나가자. 이런 걸 잘 보호해서 나가자. 마크롱은 이 와중에서는 또 유럽 통합에서 리더십을 자기가 보이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돌아오시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김웅종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